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일하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말에 낸 돌봄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 책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또는 돌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단어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쓰고 우리 일상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단어라서 생각하기가 오히려 좀 뭐랄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변 사람을 돌보고 심지어 나를 돌보고 우리 삶에는 언제나 돌봄이 있으며 심지어는 돌봄이 없으면 우리 삶이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모든 일을 다 돌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특히나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든 아니면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든 문제가 됩니다. 돌봄, 어떤 뜻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옆에 있는 사람 돌보고 뭐 필요한 거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본다라고 할 때도 이미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저희 딸한테 우리 딸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라고 마음을 쓰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돌봄의 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몸으로 직접 무언가를 해주는 것,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뭔가를 갖다 주고 또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우리는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돌봄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다른 층위를 더 입혀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시는 것처럼 내게 돌봄은 정치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들을 또는 어떤 집단을 어떤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할 때 왜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냐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돌봄은 이렇게 정치적인 사용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층위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저희가 어떤 돌봄을 바라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것은 좋은 돌봄, 그리고 나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벌써 네 가지나 뜻이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돌봄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이 있어야 되는 영역에 돌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개인적인 상황에서든 아니면 어떤 지역의 상황에서든 심지어는 이 국가의 상황에서도 여러 돌봄의 결핍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당장 노인 아니면 시설 아니면 당장 우리 집의 문제까지도 지금 돌봄이 필요해. 그런데 어디서 그 돌봄의 손길을 구하지?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그 양을 늘리기 위한 여러 논의들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로 양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숫자만 무한히 늘어나면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의 요양원을 생각합니다. 익히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어떤 사건으로만 들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서의 돌봄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 자체는 이 돌봄의 양을
상당히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팅입니다. 그러기 위한 시설, 그러기 위한 간병인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집단 수용의 체제와 그 안에 배치된 침대까지 어찌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돌봄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 자체만이 문제라면 요양원은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저기서 제공되는 돌봄 문제야. 왜 저기 가도 돌봄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돌봄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돌봄의 신체적인 측면이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돌봄이 충분히 다 제공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돌봄이 모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돌봄의 질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돌봄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가족이 제공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제공할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는 이제 많은 경우 일을 하러 가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많은 여러 가지 가족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죠. 이제는 정말 집안일만 하시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손길에 매달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핵가족화된 상황에서 누가 가족 다른 사람을 챙기죠? 그러니까 가족이 옛날에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좋은 돌봄은 이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은 가족만큼 해줄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처럼 가족이 돌봐줬던 것만큼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격차가 나타나죠. 사람들은 원하는 돌봄을 찾지만 그것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보기엔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돌봄의 결핍의 본 모습입니다. 단지 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양만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봄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은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돌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돌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좋은 돌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좋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정의하고 생각하기 위해선 어떤 측면들을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옛날부터 윤리라고 하는 틀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른 것,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윤리학의 분야였고요. 이걸 돌봄이랑 붙이면 당연히 돌봄 윤리가 되겠죠. 그래서 돌봄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만 저는 지금 우리의 돌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돌봄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 물론 돌봄이 역설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저는 역설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좋은 돌봄 또는 필요한 돌봄은 없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당신이 돌봐야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내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측면, 차원들, 충돌하고 부딪히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충분히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역설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논의들, 이야기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사실 돌봄에 관한 책은 많습니다. 좋은 책이 정말 많죠. 요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굳이 그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한쪽에는 이론이 되게 많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현실, 실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돌봄의 이론에 관해서 많이 쌓아놨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돌봄의 현장에서 본인들이 경험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사건들, 필요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하거든요. 이론은 이 현실,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들은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봄은 아직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논의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론 많이 있고 훌륭한 이론들이 많이 있으되 그것이 현실에 가닿아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 현실에 대한 토로 또는 여러 가지 논의들 많이 있고 참 좋습니다만 그게 이론을 참조해서 그럼 우리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다음 차원의 고민들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면 충분히 좀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썼고요. 무엇보다도 좀 이런 돌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돌봄의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려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책을 소개해 드리려면 다른 것보다도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또는 사례들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영상에서는 일단 그것의 기초가 되는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돌봄이란 돌보는 이와 보살핌 받는 이 사이에서 교환되는 의지적 정서적 행동으로 여기에서 돌보는 이는 보살핌 받는 이의 소망을 충족하여 그가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단 돌봄은 다층적이며 각자는 그 안에서 돌보는 이도 보살핌 받는 이도 될 수 있다. 네, 말이 긴데요. 이것을 6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성입니다. 돌봄은 돌봄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놓치게 돼요. 특히나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누가 오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봄은 당연히 그리고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이 사람과 이 돌봄받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돌봄을 되게 특징적인 일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행위성입니다. 물론 행위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그 돌봄 정의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우리의 어떤 느낌, 만으로도는 안 되고, 또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고, 또는 심지어는 되게 잘할 수 있는 손만으로도 안 되고,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 손이 있을 때만 제대로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환자를 보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내가 지난달에 책을 냈는데 책이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면서 앞에서는 그냥, 이제 지금 치료해야 되니까 열심히 치료를 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도 그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돌봄의 행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손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게 마음은 큰데 내가 막 못하는 거예요.
좋은 돌봄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세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돌봄의 논의들은 결국에는 돌봄이 어떤 목표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는 돌보는 사람 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받는 쪽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돌봄 받는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원하는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는 역능 강화입니다. 결국 돌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이 그리고 보살핌 받는 이가 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둘 모두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돌봄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어난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뭐 보통 뭐 무슨 사람의 재능이 피어났다, 뭐 무슨 너가 참 그래 그런 일을 해가지고 참 너의 재능이 만개했구나라고 하는 그 말 할 때 그 꽃 피었다. 그 사람이 꽃이 피어서 지금 뭐가 됐다 라고 할 때 그 피어남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원래 영어의 flourishing이라는 표현을 번역을 한 건데 옛날 책에는 보통 뭐 번영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사람을 놓고서 번영이 어쩌고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무슨 건물도 아니고 무슨 사업도 아닌데 뭐 사람이 뭐 번영하고 무슨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해서 새로 좀 번역을 바꿨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어난다든 서로 피어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돌봄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받는 사람 쪽에서 그 원하는 거 해주는 거라며? 그럼 그걸로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딸을 키울 때 같은 것이죠. 자꾸 저희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딸이 나는 공부하기 싫어. 다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그냥 놀 거야. 물론 뭐 필요한 상황에선 당연히 그 요구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만 늘상 듣고 그래 넌 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뭐 상관없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부모의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제 영역인 치료로 돌아가 보죠. 아이가 치과에 옵니다. 치료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기 싫어하네. 그래, 넌 그냥 집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참 아이의 뜻을 이뤄주시다니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피어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좋은 돌봄이에요 라고 말하면 저는 언제나 잘못 돌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피어남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당장에는 물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돌봄을 주는 사람도 그렇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가능성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되어야 진정한 돌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순환성입니다. 돌봄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림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봄은 유동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표현이 조금 어렵고 복잡합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저는 뭐 많은 경우에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딸도 돌보고 저희 집안의 여러 어르신들도 돌보고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도 돌보고 환자들도 돌보고 주로 좀 하는 일이 돌봄이라서 제가 돌봄에 관심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돌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또 돌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또 저는 돌봄을 받을 겁니다. 사실 이 역할이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돌봄을 생각할 때 이게 되게 딱 고정되어 있고 그냥 하나고 언제나 그냥 돌봄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고 돌봄을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언제나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두 다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근데 뭐 사실 이 역할이 고정되어 있으면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데 그럼 주는 사람은 왜 줘야 되느냐? 할 말이 없죠. 어차피 그 사람은 주기만 할 텐데요.
그래서 역할은 언제나 바뀌고 계속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실 뭐랄까요? 한번 아파봤던 의사들 또는 이 돌봄 현장에서 실제로 역할이 교환되는 상황들, 심지어는 가정에서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가족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부분인데 시간상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일단 이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어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피어남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어찌 보면 이론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좀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지금 당장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돌봄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설거지 해야죠. 지금 빨래 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에게 뭐 갖다 줘야 됩니다. 지금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게 약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돌봄을 생각하면 사실 돌봄이 왜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거고 뭐 이게 필요하고 심지어 뭐 돌봄 윤리 뭐 그런 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해주면 되죠. 그런데 돌봄의 윤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삶, 우리의 어찌 보면 삶의 궤적과 삶 전체를 만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있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양육이 사실 제일 잘 보여주죠.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돌봄이 왜 피어남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선 너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 아이의 무언가를 해주는 게 돌봄이 아니라는 건 모든 부모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층성 또는 다층 구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는 순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뒤에서 그림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고 넘어갔죠. 사실 정의론이라고 하는 논의 또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 책으로 유명한 논의인데요. 사실 이런 논의의 현대적인 이야기를 만든 사람을 저희는 존 롤즈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이 사회는 정의로운 구조를, 공정한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에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논의에 여러 다른 이론가들이 참여하면서 지금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왜 있는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같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어떤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해요. 내가 너 이거 해주면 당신이 나한테 이거 해줄 거야. 반대로 당신이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이거 해줄게. 그래, 우리 서로 손잡고 힘을 합쳐서 더 거대한 일을 해내자 라고 하는 것이 사회다라고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사회를 생각하면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환자, 장애인, 아이들 이런 사람은 빠져야 돼요. 같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힘을 합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롤스의 구상에서 환자, 장애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빠지고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회를 물론 옛날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서로 같이 사회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정의로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물론 당연히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만 그걸
뭐 이런 환자들까지 다 넣어서 만들려면, 또는 우리가 이걸 돌봄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순환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아래 단에는 돌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돌봄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이 사람을 누가 돌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하면 될까요? 소위 뭐 저희가 좀 시쳇말로 쓰는 독박, 육아도 그렇고요. 아니면 돌봄도 그렇고 간병도 그렇고 그냥 혼자서 알아서 다 하다가 그냥 그냥 알아서 해라 죽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돌보는 사람을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서 지역사회든 주변 구조든 이 사람에 속해 있는 기관이든, 또는 이 돌보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구조가 이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그 윗단계로도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기관들 또는 지역사회는 누가 돌볼까요? 당연히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런 지역사회를 뒤에서 백업을 할 때만 지역사회나 아니면 기관이 돌보는 자를 백업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돌보는 사람이 돌봄 받는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왜 이 아래 구조들을 다 돌봐야 하죠? 그냥 무슨 옛날처럼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서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이 돌봄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빙빙 돌아서 한 바퀴 도는 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롤스가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이 사회가 순환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과 비슷하게 돌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사회의 순환과 협력의 구조를 다시 만들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돌봄에서 지금 바라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무척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고 너무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만 한참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통해서 다른 영상들에서는 좀 더 재미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